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이죠. 질서의 본질, 1권 생명현상을 계속해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3장, 전체성과 중심 이론입니다. 건축이나 사물에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가?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핵심 개념이 오늘 다 등장하는데요. 바로 전체성과 중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확실하게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이 장이 사실 좀 추상적이라서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생명이라는 걸 우리가 그냥 감성적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구조 때문에 생겨나는지 그 원리를 파고드는 아주 근본적인 도구를 여기서 제시하는 거죠. 아, 구조적인 원리요? 네. 알렉산더는 어떤 건물이나 공간이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건 단순히 좋은 부품들을 모아넣어서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 공간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하나의 전체로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네요. 전체로서 작동한다는 말이 참 멋있긴 한데 손에 딱 잡히지가 않잖아요. 알렉산더는 이 막연한 개념을 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나요? 자, 바로 시작해보죠. 알렉산더가 이 전체성이라는 거대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꺼내든 예시가 정말 의외였어요. 그냥 텅 빈 흰 종이 한 장, 그리고 거기에 찍힌 아주 작은 점 하나. 이게 전부더라고요. 맞아요. 그 점 자체는 정말 보잘것없죠. 하지만 그게 찍히는 순간 종이 전체의 분위기, 그 성격에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뭔가 공간의 중심이 잡히는 느낌이 들죠. 네, 점이 찍힌 위치를 중심으로 공간에 어떤 방향성이 생기고요. 이전에는 그냥 균일했던 공간에 보이지 않는 구획이 나뉘기 시작해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공간의 게슈탈트가 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아, 게슈탈트라는 말이 나왔네요. 보통 심리학에서 부분의 합은 전체와 다르다 할 때 쓰는 그 개념 맞죠? 점 세 개가 그냥 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삼각형으로 인식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군요. 정확해요. 심리학에서는 그걸 보통 우리의 인식의 문제로 보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렇게요. 하지만 알렉산더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변화는 우리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종이라는 그 공간 자체에 실제로 일어나는 구조적인 변화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정말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알렉산더는 이 작은 점 하나가 종이 위에 최소 20개 이상의 새로운 실체, 엔티티를 만들어낸다고 하거든요. 네, 20개요. 처음엔 아니, 점 하나 찍었는데 20개라니. 이게 무슨 유령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예를 들면 점 주변에 동그랗게 생기는 후광 같은 영역, 점을 기준으로 나뉘는 4개의 커다란 사분면. 심지어 점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보이지 않는 광선 같은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네,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알렉산더가 이걸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실제 구조, 즉 전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아, 전체성, wholeness의 W. 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20개 이상의 실체들이 서로 겹쳐지고 영향을 주고받는 그 시스템 전체가 바로 그 종이의 새로운 전체성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냥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는 심리적인 걸 넘어서 정말로 측정 가능한 물리적인 실체라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알렉산더는 이 구조들이 기하학적 또 위상학적 방법으로 기술될 수 있다고 봤어요. 예를 들면 점과 종이의 네 모서리를 잇는 벡터의 장이나 점으로 인해 생긴 영역들의 상대적인 크기 같은 것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공간의 물리적 특성을 바꾸는 실제 구조라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에 점 하나 찍었을 뿐인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구조가 20개 넘게 생겨난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전체성을 구성하는 이 보이지 않는 실체들, 얘들의 정체를 알렉산더는 뭐라고 부르나요? 드디어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알렉산더는 이것들을 중심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해요. 중심, 센터.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게중심 같은 하나의 점, 포인트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공간 안에서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고 주변과 구별되면서도 연결되는 모든 조직화된 영역을 말합니다. 아, 좀 더 넓은 의미군요. 그렇죠. 사람 얼굴에 있는 눈, 코, 입도 각각의 중심이고 창문, 문,
심지어 정원의 연못까지도 하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왜 굳이 전체, 홀이라는 단어 대신 중심이라는 말을 쓰는지 알렉산더가 설명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죠? 예를 들어 연못을 하나의 전체라고 부르면 어디까지가 연못이지? 하는 경계 문제가 생기잖아요. 물만, 아니면 바닥의 흙까지, 주변의 풀까지 포함해야 하나. 경계가 애매하죠.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연못을 하나의 중심으로 보면 문제가 달라져요. 중심은 칼로 자른 듯한 명확한 경계를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아, 처럼 존재하죠. 그 모호한 경계까지도 그 중심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중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물이 고립된 객체가 아니라는 걸 상기시켜주네요. 더 큰 전체 속에서 주변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걸요. 맞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네요. 예전에 시골길을 걷다가 오래된 정자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는데 그때 제가 끌렸던 건 그냥 나무나 벤치라는 사물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거에 끌리셨는데요? 나무 그늘이 만든 시원하고 아늑한 공간, 그 전체에 끌렸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름 없는 중심이었던 거군요. 정확히 보셨어요. 우리는 보통 나무, 길, 자전거처럼 단어로 이름 붙은 것들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네, 이름표가 붙은 것들이요. 하지만 어떤 공간을 정말 살아있게 만드는 건 그렇게 이름은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진짜 중심들이에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나무 아래 멈춰 서는 건 나무라는 객체 때문이 아니라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만들어진 아늑한 쉼터라는 그 이름 없는 중심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논의는 사실 이 하나의 충격적인 주장을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레고 블록처럼 작은 부분을 모아서 전체를 만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 말합니다. 정반대라는 거죠. 맞아요. 대부분의 경우 전체성이 그 부분들, 즉 중심들을 창조하고 유도해낸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을 부품의 조립으로 보는 데카르트적인 기계론적 사고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부분이 먼저 있고 그걸 합쳐서 전체가 되는 게 아니다. 네, 아니라는 거죠.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알렉산더가 든 강물의 소용돌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소용돌이라는 그 강력한 중심은 물분자들이 미리 약속이나 한 듯이 자, 이제부터 모여서 소용돌이를 만들자 하고 조립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강둑의 모양, 물속 바위의 위치, 물살의 세기 같은 강 전체의 구조, 즉 강의 전체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이 먼저 존재하고 그 힘에 이끌려서 소용돌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아, 전체가 부분을 낳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종이 위에 점 예시로 다시 돌아가 보면 더 명확해져요. 점을 하나 더 찍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위치에 찍으면 두 점이 마치 눈처럼 작용해서 희미한 얼굴 같은 형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맞아요. 다른 위치에 찍으면 또 두 점을 잇는 강력한 대각선이라는 새로운 중심이 생겨나죠. 네. 이 얼굴이나 대각선은 원래부터 있던 부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개의 점이라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종이 전체의 전체성을 바꾸었고 그 새로운 전체성이 얼굴이나 대각선 같은 새로운 중심들을 창조해낸 셈이죠. 이 개념이 실제 건축물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알렉산더가 보여주는 두 개의 아치 그림이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보셔도 A가 B보다 더 생명력 있고 더 올바른 느낌을 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A를 구성하는 중심들의 시스템이 훨씬 더 조화롭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중심들의 시스템이요? 네, A에서는 뾰족한 아치의 정점, 그 아래를 받치는 삼각형 모양의 공간, 아치 전체를 감싸는 듯한 둥근 움직임 같은 여러 중심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해요. 그러면서 강력한 전체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 반면에 B의 중심들은 상대적으로 각자 따로 노는 느낌을 주고요. 결국 A의 전체성이 더 강하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A가 더 살아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알렉산더는 이런 구조가 건축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화가 앙리바티스가 그린 4점의 자화상을 예로 드는데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그 예시가 아주 좋죠. 각 그림마다 코의 모양, 턱선, 눈의 위치 같은 개별적인 특징들은 전부 달라요. 어떤 건 코가 길고 어떤 건 척이 뭉툭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네 그림 모두에서 아, 이건 마티스 얼굴이구나 하는 본질적인 성격을 명확하게 인지해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성격이 곧 그 얼굴의 전체성이에요. 개별적인 특징들의 합을 넘어서 존재하는 전체적인 구조이자 장, 필드 같은 거죠. 아, 그게 전체성이군요. 네, 마티스는 이 전체성을 직관적으로 포착했고 개별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져도 그 전체성의 구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네 그림 모두에서 마티스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술가의 직관이나 영감이라고만 여겨졌던 것을 구조의 문제로 설명하려는 정말 놀라운 시도죠. 자, 오늘 우리는 단순히 건축 이론을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경을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전체성이라는 구조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알렉산더는 가장 대담하고 어쩌면 가장 논쟁적인 주장까지 펼칩니다. 이 전체성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우리가 보는 세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 물리학의 세계까지 지배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거든요. 네, 물리학까지요. 건축 이론이 갑자기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예를 들어 이중슬리 실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간단히 말해 전자 같은 아주 작은 입자가 마치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을 때와 아닐 때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미스테리한 현상이에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관찰자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네, 바로 그거예요. 물리학자들도 완벽히 설명하지 못하는 이 현상을 알렉산더는 전자가 실험 장비 전체에 보이지 않는 구조, 즉 전체성에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와, 건축 이론이 물리학의 가장 큰 난제를 설명하려는 정말 엄청난 야망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결국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넘어 그 사물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관계의 구조를 보라는 제안이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방도 단순히 벽, 천장, 가구의 집합이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전체성이 있고 그 안에서 소파가 놓인 영역, 창가자리 같은 보이지 않는 중심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 가장 생명력 있다고 느끼는 장소의 비밀은 바로 그 이름 없는 중심들의 조화로운 구조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단어로는 정의되지 않지만 그 공간의 전체성이 만들어내는 숨겨진 중심들이 보이기 시작하십니까?